마이클 세일러가 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의 회사, 이제 이름이 스트래티지죠. 이번에는 약 700억 원, 달러로는 4,990만 달러 어치를 더 사들여서요. 총 보유량이 무려 64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일러는 트위터에 딱 이렇게 남겼죠. Best continue. 정말 그의 말처럼 계속 나아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오늘은 이 정말 끝이 없어 보이는 매집 행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이 엄청난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건지, 그 세일러가 직접 설계했다는 금융 구조, 그리고 그 야심찬 계획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최근 매입 소식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번엔 정확히 얼마나, 또 어떻게 산 건가요? 네, 그 스트래티지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 동안이죠. 그 사이에 487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샀습니다. 개당 평균 매입 가격이 한 10만 2,557달러 정도였고요. 그래서 총 매입액은 말씀하신 대로 약 4,9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487개? 10만 달러 넘는 가격이에요? 와, 네, 그래서 이걸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총 64만 1,692개가 됐습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6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0조 원이 그냥 넘어가요. 90조 원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양이 전 세계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거의 3%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3%요? 한 회사가요? 그렇죠. 단일 기업이 전 세계 비트코인의 3%를 들고 있는 셈이에요. 와, 64만 개? 90조 원 공급량의 3%. 진짜 들을수록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계속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회사 운영에서 번 돈만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스트래티지의 자금 조달 방식이 보통 기업들하고는 좀 달라요. 뭐 흔히 하는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이런 거랑은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구 우선주라고 하는 영어로는 Perpetual Preferred Stocks라고 하죠. 약간 특별한 금융상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영구 우선주요? 그게 뭐죠? 약간 주식이랑 채권 섞어놓은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만기가 없으니까 영구적이고 또 정해진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 같기도 하고 채권 같기도 한 그런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우선주의 종류와 이름입니다. STRK, 뭐 스트라이크겠죠? STRF, 스트라이프, STRC, 스트레치, STRT, 스트라이드 이렇게 네 가지나 돼요. 이름이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프. 뭔가 좀 비트코인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렇죠. 뭔가 딱 들어도 비트코인의 그런 역동적인 느낌, 그런 걸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가지는 그럼 다 다른 건가요? 이걸 다 발행하는 거예요? 네, 다뜻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배당률이 얼마인지, 그 배당을 못 받았을 때 나중에 누적해서 주는지 안 주는지, 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건 고정 배당률이 좀 높은 대신에 혹시 배당 못 받아도 그건 그걸로 끝. 대신 나중에 보통주로 가꿀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고 또 어떤 건 배당률은 더 높은데 누적도 되고 좀 안정적인 형태도 있고요. 변동금리 쓰는 것도 있고 월배당 주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핵심은 이거죠.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들 입맛에 맞게 이 다양한 우선주를 골라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금을 쫙 모으고 그 돈으로 뭘 한다?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려는 그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맞춤 설계를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냥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끌어오는 그 과정 자체가 비트코인 전략의 핵심 일부가 된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이게 혹시 그 유명한 무슨 플랜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전에 뭐 사이사이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21억 달러, 그 다음에 목표를 2배로 늘려서 42억 달러. 이 정도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게 사이사이 플랜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목표를 또 2배로 늘렸습니다. 2027년까지 총 84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어요. 이 돈을 바로 이 영구 우선주 발행 같은 걸로 조달하겠다. 이게 바로 8484 플랜입니다. 84억 달러.
110조 원. 아니, 목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예전에 세일러가 스트래티지는 자본시장의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엔진이다. 뭐 이런 표현 쓴 거 기억나는데 이 구조를 보니까 그 말이 확 와닿는데요. 네, 맞아요. 본인 스스로도 스트래티지가 마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캐내서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연금술 공장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가가 뭐 금리 정책이나 국채 발행으로 통화 시스템을 관리한다면 스트래티지는 이 독특한 우선주 시스템으로 마치 기업한 비트코인 채권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다시 비트코인이라 하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계속 바꾸는 그런 구조, 이걸 만들려고 시도라는 거죠. 와, 기업 재무 구조 자체를 완전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실험이네요, 진짜. 자, 그럼 시장은 이 과감하다 못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실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도 좀 올랐잖아요, 올해? 스트래티지 주가도 같이 잘 가고 있나요? 바로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과는 완전 딴 길을 가고 있어요. 2025년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한 13포인트 8% 올랐어요.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스트래티지 주가는 오히려 여름 고점 대비해서 거의 47%나 폭락했습니다. 47%요?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반토막이 난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죠?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진 회사의 주가는 떨어진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회사 가치도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법도 한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보는 게 그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 가치 NAV 프리미엄, 이걸 M&AV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자산, 그러니까 대부분 비트코인이겠죠. 그 가치 대비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더 비싸게 쳐주냐, 이게 프리미엄인데 이 비율이 최근에 1.02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프리미엄이 없어진 거죠.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 자체는 뭐 인정하는데 그 외에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특히 이런 엄청나게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집 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 이런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본다는 거죠. 뭐랄까, 비트코인은 좋은데 스트래티지 방식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해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우선주나 주식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는 가치고 스트라티지라는 회사가 선택한 이 올인 전략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주가에 따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우려하는데도 마이클 세일러는 정말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비트 저스티스 컨티뉴 트윗처럼 그냥 계속 매집 버튼 누르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어떤 확신이 있는 걸까요? 세일러의 신념은 정말 확고합니다. 그가 올해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90%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4년에서 5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만들어놨다. 90% 폭락해도 4, 5년을 버틴다고요? 아니, 레버리지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가격 조금만 내려가도 막 청산당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일러가 이 전략을 단순히 레버리지 써서 단기적으로 가격 오를 거에 베팅하는 그런 투기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는 이걸 통화 전환 전략, 모니터리 트랜지션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명목화폐, 달러나 원화 같은 것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회사의 자산을 비트코인이라는 더 우수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통화 전환 전략. 네. 그리고 그 자본 구조도 단순히 빚만 잔뜩 늘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주 발행도 하고 전환사채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영구 우선주도 있고 이걸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짜놨다는 거예요. 이런 다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시장 변동성이 와도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금융 방파제 같은 걸 만들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주식이나 우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위험, 이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이런 희석 위험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을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단기적인 주가나 시장 우려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그 자체의 미래 가치에 그냥 모든 걸 걸고 있네요.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아예 비트코인 기준으로 새로 쓰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6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84억 달러 조달 목표, 그리고 베스트 컨티뉴라는 외침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결국 어떤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한 회사가 투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활동,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스트래티지의 이런 행보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 목록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국가가 외환 보유고 쌓듯이 기업 단위의 준비 자산처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재무 구조의 근간 자체를 아예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역사상 거의 최초의 대규모 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재무의 근간을 비트코인으로? 네. 전통적인 기업 재무 관리 관점에서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 조달 능력, 현금 흐름을 다 끌어다가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단일 디지털 자산을 계속 사 모으고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키우겠다. 이게 바로 기업 재무의 비트코인 본위제 실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스트래테지만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자료 보면 비트코인 채굴하는 마라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또 일본의 메타플라넷 같은 회사들, 이런 상위 10개 기업들이 꽤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93개 정도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의 일부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스트래티지처럼 아예 기업의 핵심 전력 자체가 비트코인 축적이고 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금융 구조까지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는 정말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죠. 아,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기는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그 방식이나 규모, 또 그 밑에 깔린 철학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티지의 이 거침없는 질주. 여러분은 이게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대담한 도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질주하는 좀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세일러의 베스트 컨티뉴가 과연 옳은 방향일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말 기업의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자산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